차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칠흑 같은 골목에 정적을 찢었습니다. 띠익. 굉음과 함께 내 심장도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볼과 별인치 앞에서 멈춰선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헬멧 쓴 운전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이 좁고 어두운 길에 갇혀버린 걸까? 시카고의 광활한 도로를 F-150 트럭으로 질주하며 스스로를 베스트 드라이버라 자부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그저 길 잃은 이방인, 공포에 질려 운전대만 움켜쥔 겁쟁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나를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이름 모를 골목길 한복판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온 평범한 사진작가죠.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도시, 부산에서의 끔찍했던 첫 운전 경험이 어떻게 제 오만과 편견을 산산조각 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외국인의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낯선 땅에서 발견한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에 대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언제나 운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시카고 교외는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도로들로 가득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직선 도로, 넓은 차선, 명확한 신호체계. 그곳에서 운전은 일종의 자유이자 능력이었습니다. 16살에 면허를 딴 이후로 단 한 번의 사고도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저의 작은 자부심이었죠. 친구들은 저를 내비게이션 마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복잡한 길이라도 지도 한 번이면 능숙하게 찾아냈으니까요. 저에게 운전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진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연인과도 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삶이 한순간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넓고 곧게 뻗은 시카고의 도로는 더 이상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한 내 인생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죠. 그때 문득 오래전 여행 잡지에서 봤던 부산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산비탈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집들, 그 사이를 오가는 작은 배들과 거대한 항구, 혼돈 속에서도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저곳이라면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낯섦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지식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K-팝, 삼성, 그리고 아주 매운 음식. 그게 전부였죠.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약간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미숙하고 정돈되지 않았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도심 영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들, 좁은 도로에 빽빽이 들어찬 차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곳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야 진짜 드라이버지. 시카고에서 단련된 나의 운전 실력이라면 저 정도 혼돈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오히려 나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공기는 후덥지근하면서도 짠 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한 차에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저의 오만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차는 생각보다 작았고
무엇보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다는 사실은 익숙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너무나도 생경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도로는 제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차선은 시카고의 절반 정도로 좁게 느껴졌고 제 차 양옆으로는 거대한 버스와 트럭들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는 동시에 차선을 바꾸는 차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어김없이 끼어드는 택시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는 오토바이들까지. 이곳의 운전자들은 마치 도로 위에서 생존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한국어로 무언가 빠르게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화면에 표시되는 복잡한 분기점과 화살표를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지명들은 낯선 한글로 가득했고 그 아래 작은 영어 표기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광안대교에 진입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느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저는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운전을 어떻게 배운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저의 방식, 즉 미국식 운전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공간, 예측 가능한 움직임, 명확한 규칙. 하지만 이곳 부산의 도로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정해진 규칙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흐름이 존재했고 저는 그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한 운전이었지만 마치 몇 시간 동안 전쟁이라도 치른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제게 영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위협하는 혼돈의 일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를 빌리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까지 운전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마이클, 시카우즈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었던가.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이 도시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 도로를 내 집 앞마당처럼 누비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산의 또 다른 얼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다짐은 아침 햇살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아침은 분주했지만 어쩐지 어제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혼란이 마치 예방주사처럼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샤워를 하며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도망치거나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이 도시의 리듬을 파악하고 내 방식대로 길들여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곳의 사진들은 제 예술가적 영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형형색색의 집들이 레고 블록처럼 촘촘히 박혀있는 모습, 그 자체로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부산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좁고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길의 연속이라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곳, 현지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곳을 내 두 손으로 정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내 자존심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대로에 합류했을 때 어제와는 다른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차들의 흐름이 조금은 눈에 익었고 어디서 끼어들고 어디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봐, 별거 아니잖아. 옆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택시를 향해 가볍게 경적을 울리며 생각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군. 저는 여전히 저의 기준, 시카고의 질서정연한 도로 위에서의 규칙이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여성 목소리가 부드럽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운전대를 꺾는 순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넓고 평탄했던 도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산의 혈관처럼 가파르고 좁은 2차선 도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거대한 아파트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낮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 사이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동차들은 인도의 바퀴 하나를 걸치거나 담벼락에 차체를 바짝 붙인 채 아슬아슬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길가를 걸었고, 아이들은 좁은 길 위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제 차를 보고는 깔깔거리며 비켜섰습니다. 이 모든 풍경의 배경음악처럼 부항하는 엔진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중력을 거스르는 고개사처럼 차와 사람, 그리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를 신들린 듯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3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급커브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지시를 따르기엔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면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올려댔습니다. 급커브를 돌자 반대편에서는 마을버스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아슬아슬하게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들과 눈이 마주친 찰나 저는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저기 길도 모르는 이방인 좀 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건 계획이 아니잖아.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지은 거라고. 저는 혼잣말로 육사를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도시의 불합리한 구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그 불합리함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미숙함은 애써 외면한 채 말이죠. 문제의 순간은 한 복잡한 갈림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왼쪽에 좁은 길로 진입하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옆으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다른 길이 보였습니다. 시카고에서의 경험상 이런 갈림길에서는 보통 더 넓은 길이 주 도로이기 마련이었습니다. 나의 베테랑 드라이버로서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저 기계는 틀렸어. 저쪽이 지름길이야. 저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신만만하게 오른쪽 길로 운전대를 꺾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똑똑한 척하기는 곧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걸. 하지만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로의 입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길은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는 곧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옆으로는 똑같이 생긴 회색 담벼락과 파란색 철제 대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방금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돌릴 공간도 후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은 더욱 좁고 복잡해졌습니다. 제 차는 거대한 미러에 갇힌 생쥐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가득했던 자신감과 오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의 골목길에 갇혀버린 겁에 질린 한 명의 이방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진짜 절망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0분? 아니면 30분? 좁은 골목 안에서는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던 파란 하늘은 어느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낀 한 뼘짜리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GPS 신호가 약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운 채 침묵에 빠졌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이 원시적인 미로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공포는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움켜쥔 운전대에서는 담 때문에 미끄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이 비싼 렌터카를 골목 한가운데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골목의 풍경은 기묘한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TV 소리와 애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옥상에 널린 빨래들은 만국기처럼 펄럭였고 담벼락 위에서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른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 혼돈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좁은 길 위에서 서로를 피하고 길을 터주고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끼어든 거대하고 서투른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앙 하는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제 차의 사이드 미러를 스치듯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젠장! 오토바이는 이미 저만치 앞서 코너 너머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운전대를 틀었더라면, 만약 그가 조금만 속도를 냈더라면,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 같은 미러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천문화 마을을 찾아가겠다는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탈출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급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연석에 휠을 긁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시카고에서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사고. 나의 완벽한 운전 경력에 흠집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 구조, 예측 불가능한 운전자들, 그리고 이런 곳으로 오기로 결정한 내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얼마나 더 나아갔을까?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골목의 끝에서 저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저 너머에 조금 더 넓은 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곳이 이 위로의 출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탈출의 희망에 부풀어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앞에 무언가가 섬광처럼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쓴 사람,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빨간색 오토바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움으로 커진 그의 두 눈, 허공에 흩날리는 배달 음식 상자들, 그리고 제 발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짓밟는 그 찰나의 순간, 띠익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몸은 앞으로 강하게 쏠렸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는 오토바이 불과 몇 인치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저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와장창 하는 플라스틱 상자가 깨지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굉음이 앗아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제 심장이 귀 옆에서 북처럼 울리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는 넘어진 오토바이와 그 옆으로 처참하게 쏟아진 음식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물, 뒤섞인 면발, 나뒹구는 단무지 조각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헬멧 쓴 운전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낯선 나라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시비, 앞으로 닥쳐올 모든 끔찍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카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마이클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공포에 질려 손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심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쏟아진 음식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마치 지옥의 유황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달 기사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20살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엉망으로 쏟아진 음식들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혀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I am so sorry. Are you okay?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곧 끔찍한 폭언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멱살을 잡힐지도 모릅니다. 시카고에서 본 로드레이지는 이보다 훨씬 사소한 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값, 오토바이 수리비, 그리고 그의 시간을 빼앗은 것에 대한 보상까지. 얼마를 줘야 할까? 제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소리치는 대신 제가 몰고 온 차와 제가 온 방향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 저쪽에서 왔어요? 여기 일방통행인데. 그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일방통행 ILBONGTONGHLENG 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ONEWI 스트리트. 그는 제가 역주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들어온 골목길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파란색 표지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흰색 화살표가 그려진 일방통행을 알리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표지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직 나의 오만한 직감만을 믿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리, didn't, no, I am a trust. 변명처럼 들릴 걸 알면서도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관광객이라는 사실이 저의 어리석은 실수를 덮어줄 방패가 되기를 바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 얼굴과 렌터카의 허번호판을 다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렌터카는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도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여행자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날카로웠던 기색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한쪽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서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도와야 할 것 같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부터 빼요. 여기 길 막혀요. 그가 턱짓으로 제 차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제 차 뒤로 다른 차들이 몇 해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주변을 살필 경황조차 없었던 겁니다. 오케이. 저는 허둥지둥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빼는 그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창문을 뚫고 제 등 뒤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고 미안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사라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를 길 한쪽에 겨우 세우고 다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서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음식값이랑 오토바이 수리비,
전부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현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발 이걸로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다 쏟아져서 버려야 하는 거. 음식값은 그냥 제가 물어내면 돼요. 오토바이도 괜찮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방금 그의 생계를 망쳐놓은 사람에게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째서? 그의 친절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봐주는 척하는 걸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그가 헬멧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어디 가려고 이 길로 들어왔어요? 길 잃었어요?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감천. 초행길이면 다들 여기서 헤매요. 내비도 여기선 정신 못 차리거든. 그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떠나려는 줄 알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돌아보며 고갯짓을 했습니다. 따라와요. 큰 길까지 데려다 줄게.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방금 전까지 내가 사고를 낸 그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보상을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길을 잃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제 머릿속에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시카고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만 나도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외름장을 놓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한국인 배달기사는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말이 낯선 언어의 소음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해석되어 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오라고. 내가 큰 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 말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메시지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오토바이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헬멧 너머로 저를 재촉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진동이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의 빨간 오토바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어미 오리를 따르는 새끼 오리처럼 무조건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선 골목길은 아까와 똑같은 미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저의 길잡이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아까는 저를 위협하는 무법자처럼 보였던 그의 운전이 지금은 경이로운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좁은 코너를 돌기 전 항상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그의 손짓은 어떤 내비게이션보다도 명확하고 신뢰가 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길 한쪽에 바짝 붙여 제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제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등은 넓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았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맥박을 유지하는 이물질에 불과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들을 미개하다고 무질서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시카고의 넓고 반듯한 도로 위에서 쌓아 올린 저의 자부심은 실은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운전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규칙과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배려를 읽어내는 능력. 저에게는 바로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시카고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고함과 욕설,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그리고 어쩌면 법정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는 지긋지긋한 싸움. 피해자와 가해자, 그 명확한 이분법 속에서 어떤 친절이나 이해도 싹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 부산의 이름 모를 골목길에서 저는 상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어둠침침했던 골목길의 끝에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의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미로를 빠져나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넓은 도로로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저도 그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하고 제 잘못을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지겠다고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제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했지만 이제 단둘이 남았으니 본색을 드러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차창 옆에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은 여전히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배달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꺼내려는 거지? 수리비 청구서? 아니면 그의 손이 가방에서 나왔을 때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서류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원한 냉기가 겉면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작은 에너지 드링크 한 병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병을 제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병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마디를 덤덤하게 던졌습니다. 부산 운전 처음이면 다 그래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무뚝뚝했지만 이상하게도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다 그래요. 그 말은 저의 실수를,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패닉을 전부 이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괜찮다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은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방민에게 건네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격려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가 내민 음료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병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의 빨간 오토바이는 복잡한 차들 사이로 유연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차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가 준 차가운 음료수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놀라움과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깊은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복잡한 도로 위를 오가는 차들의 소음은 먼 행성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이 작은 차 안과 제 손에 들린 차가운 에너지 드링크 한 병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망했을 때도 사랑하는 연인이 떠났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슬픔보다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흘러나오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배달기사,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 젊은이, 그는 제게 단순히 길만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관용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무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세상의 법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게 세상은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언드 테이크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합리성이었고 공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손해봤고 돈을 손해봤습니다. 그에게는 저를 비난하고 보상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친절,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음료수까지. 왜? 도대체 왜?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어떤 심리학 법칙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배워온 모든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음료수병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병에 적힌 바카스라는 낯선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일까? 책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그 단어.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될 수 없는 복잡하고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의미한다는 그 단어. 저는 그 정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생면부지의 이방인에게, 그것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정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연민과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부산 운전 처음이면 다 그래요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고를 낸 미국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으로 보아주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돈이라고 불렀던 부산의 교통 시스템, 그 이면에 바로 이정이라는 문화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전자들은 서류상의 규칙보다 서로의 눈빛과 작은 신호를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뒷차는 앞차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들은 서로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의 혈액순환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잊지 못하고 오직 저의 방식, 저의 규칙만을 고집하며 이유기적인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킨 침입자였습니다. 사고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풍경이 저를 위협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주는 여학생, 무거운 짐을 든 상인을 위해 잠시 차를 멈춰주는 버스 기사, 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는 차를 위해 기꺼이 후진해주는 운전자. 그것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풍경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무질서한 혼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정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된 따뜻한 심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곳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영혼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시카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그 오만했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도로 위에서 기술적으로 운전하는 법은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으며 운전하는 법은 전혀 몰랐습니다.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름 모를 배달 기사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바카스에 병뚜껑을 땄습니다. 펑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향이 차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였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메말랐던 제 영혼을 적셔주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렌터카는 호텔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의 자유를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었고 오히려 저의 오만과 무지를 상기시키는 부끄러운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두 발로 이 도시의 속도를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목적지를 정복하려는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런 목적지도 없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더 이상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마주치는 이름 없는 순간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그 혼돈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활기찬 좌판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저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는 덤으로 몇 마리를 더 얹어주며 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떡볶이 가게 주인은 땀 흘리는 환경미화원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쉬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되지 않은 따뜻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더 이상 화려한 야경이나 거대한 건축물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손녀의 작은 손을, 낯선 여행객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기꺼이 꺼내드는 젊은이의 친절한 얼굴을, 좁은 가게 안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친구의 웃음소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프레임 안에는 거대한 풍경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세한 정의 순간들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저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부산 사투리는 이제 정겨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양보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과 배려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복도로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 사이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저 길을 보며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길들은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집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 좁은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을 겁니다. 저 온도는 무질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지혜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날의 배달기사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도시 곳곳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모든 오토바이 위에서 땀 흘리며 언덕을 오르는 모든 배달기사의 뒷모습에서 저는 저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건네던 그의 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흐르게 하는 수많은 익명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고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따뜻한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감천문화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버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이곳이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파른 계단 하나하나에, 낡은 벽화 하나하나에 이곳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서서 부산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항구와 우뚝 솟은 빌딩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과 바다. 처음 이 풍경을 사진으로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역동적인 에너지에만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따뜻하고 강인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듯 떠나왔던 때의 귀환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 부산에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 나의 기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배달 기사가 제게 건넨 것은 단순한 음료수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렌즈를 닫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새로운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의 사진 속에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의 순간들을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 부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길 잃은 이방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로서 이 도시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의 출국장. 저는 며칠 전 도착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탑승 안내방송, 커피 향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내렸을 때 저는 길 잃고 불안해하는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이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는 저는 제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을 품고 돌아가는 순례자였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기념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도 값비싼 면세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찌그러진 채 비어있는 작은 에너지 드링크병 바카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제가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연결하는 선물, 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병은 제게 언제나 상기시켜 줄 겁니다. 제가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던 이름 모를 친절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 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는가? 저는 운전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시카고에서 저의 삶은 통제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부산은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으로 서로 연결돼야 함께 나아가는 방식. 시카고에서는 규칙이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법규와 시스템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이 규칙 위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법규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의 기적, 최첨단 기술력, 화려한 케이팝 문화, 이 모든 것이 대단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모든 것의 기반에 흐르는 정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 낯선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공감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둑판처럼 완벽하게 구획된 도로, 거대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풍경. 예전에는 이 질서가 자랑스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한 질서는 제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인간미 없이 삭막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고 모두가 자신의 공간과 규칙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보였습니다. 부산의 그 따뜻했던 혼돈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에 찍었던 그 어떤 사진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구도와 기술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삶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로 다시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제 사진의 주제는 정쟁, 길 위에서 만난 영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길고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바꾼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부산의 교통에 대해 끔찍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준만이 옳다고 믿었고 저와 다른 모든 것을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그 어리석었던 생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위대함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조차 기꺼이 이해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의 진짜 영혼이었습니다. 한 명의 배달기사님, 그분은 아마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건넨 작은 친절은 실패감에 찌들어 있던 한 이방민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운전 실력은 차선을 잘 지키고 속도를 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길을 갈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낯선 곳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삶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